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대구에서 살다가 최근 서울로 이사온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벚꽃이 만개해 기분이 좋아졌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딸아 이 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아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라고 하면 사돈 가족들인데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지 들어보실래요? 재밌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24세에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고 예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죠. 두 사람의 수입이 꽤 괜찮아서 딸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보험 설계사로 살다가 아내이자 엄마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깨진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하는 학원에서 여선생과 바람을 피고 죄를 벌였거든요. 저는 또렷한 딸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려 했지만 그가 나를 물론이고 딸보다 상단녀를 좋아한다며 도망쳐 나갔어요. 그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같은 실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는데 결국 몇 달 뒤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혼자 키워봤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보모가 딸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딸을 낳고 난 후 아이들 사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뒤 딸이 3살이 되던 해에는 제가 일하는 지점에서 보험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돈을 쫓다 보니 딸에게 충분한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면서도 이해하고 어른이 된 지금에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제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딸을 키워주었는지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엄마의 배려에 감사해하며 예의 바르게 제대로 뒷바라지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은 돈도 있고 딸도 지켜줄 수 있기에 제가 보험 설계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릴 적 제가 부족하게 했던 딸에 대한 사랑을 최대한 깊이 주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여유스럽게 살다 보니 딸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특히 장작을 타고 이야기를 했던 추억을 말씀드리며 신나는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50살이라는 어리지 않은 나이에 제가 어떻게든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딸은 제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받아준 것 같았습니다. 함께 많은 순간을 나누며 저의 부족함을 최대한 채우는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나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왔어요. 나는 혼자서 어린이를 키워온 삶이 어땠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나의 딸에게 답했어요. 하영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그것은 내가 태어난 날이겠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너의 존재 없이는 최고의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어. 그 순간에 결혼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지만 후회는 후회로 변해버렸어. 어쨌든 너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 돈을 버는 데에 목숨을 걸어 너와 함께 보낼 시간을 찾았지만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나였어. 결국 너의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어.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싶어. 뒤늦게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는 엄마가 바쁜 것이 싫었던 것 같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거야. 어린 나이에 너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래도 엄마는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어. 엄마 덕분에 배울 것이 많았어. 원한다고 다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괜한 책망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던데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딸아이는 나중에 나처럼 될까 두려웠는지 고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 데리고 온 회사 팀장과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더니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간 거야? 혜영아,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야.
남들이 한다고 너도 꼭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연애만 오래 해도 괜찮고 내가 그 팀장과 쭉 좋으면 결혼을 선택해도 되는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딸로서 받아들일 테니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이게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조언 고마워, 엄마.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해.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진지한 얼굴로 했어.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 사람과 평생 살고 싶어. 처음부터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알고 있었어. 얼굴에 사랑이 가득해 보여서요.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기뻐하며 결혼해서 잘 살고 아이도 낳아 엄마 역할을 해보기도 해봐. 그러자 딸이 안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를 정말 잘 챙겨줘요. 너의 아이로서.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모두 말해줘. 엄마가 들어줄 테니까. 너에게 원더우먼처럼 달려갈 테니까. 그리고 2주가 지난 후 상견례를 가졌는데 혼자 온 나와는 달리 예비 사위 쪽엔 4명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여동생 2명이었는데 모두가 옷차림이 아주 화려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예비 사위 쪽은 화려한 만큼 집안도 화려해서 놀랐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더욱 당황했습니다. 5년째 연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생활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옆에 있어서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안사도가 하는 말을 듣고 회형이 너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니라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 대표라는 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 가족은 재벌가의 가족이었고 이후 딸의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딸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결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 셈입니다. 처벌과 관련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개입하려고 했을 때 크리스라는 사람은 거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허락해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터 돌아서고 말았어요. 딸이 사위를 사랑하고 결혼을 했다는데 그래서 따로 말하지 않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 후에 상대방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넘어갔습니다. 결혼 날짜, 예식장, 등 드레스 등 모든 것은 우리 집에서 다 정할게요. 사부인은 따라와 출석만 하시면 돼요. 혼수나 예당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와 살 거니까. 다른 건 다 생략해도 돼요. 필요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데 아는 게 없다는 게 크리스크로마요. 어차피 우리 집안 수준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만 마무리하고 가세요. 이번에도 무례하게 말한 것에 화가 났지만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찝찝하게 끝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혜영이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가와 결혼하는 건 놀랍기도 했고 딸이 왜 재벌가의 남자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딸이 돈을 보고 사위를 선택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부족한 건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빼고 완벽해 보였죠. 게다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재벌가의 며느리들은 고생스럽게 보여줘서 제닷 역시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준 얘기를 하며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중에 딸아이에게 꼭 이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다 해도 결혼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 여실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혜영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위 사위를 일치시켰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요청했지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것을 알려주지 않아 미안해하지만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할 일은 무엇이 있겠어요? 딸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 뿐이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있었고 정말 장엄했다. 시어머님이 와중에 여실히 웃고 눈물에 행복함이 차 있었고 최선을 다해 가족으로서 축복해 주었다. 그 후 딸은 결혼하고 어제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하고 있을지 계속 걱정했다.
행복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안내한 혼이지만 걱정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딸과의 연락이 줄어들었고 가끔 문자로만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새 삶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배영이가 마음이 아프고 고생하는 것을 느껴서 다른 엄마들처럼 딸이 그렇게 너무하게 되는 걸로 보였다. 심하게 걱정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되풀이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벌가의 사위로서 연락이 잘 안 되는 딸을 만나기 위해 사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은 정말로 대궐 같았어요. 담벽이 3m는 좋게 넘을 만큼 높았고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어 오를 수 없는 나무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가정부가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딸인 혜영이의 아버지임을 밝혔습니다. 가정부가 대문을 열어주었고 처음 뵙겠습니다 삼원씨. 저는 여기에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얼마나 들이댁 찾으신 건가요? 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혜영이를 만나러 왔고 그에게 반찬을 전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싸온 반찬만 드리고는 집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반찬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반찬을 잘 받아줄 거라는 통화를 기다렸지만 제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딸의 안부를 모른 채로 외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난 후 딸이 혼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양손에는 무엇을 그리 바리바리 가져왔는지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냐는 듯이 비싼 한과와 곶감을 들고 왔습니다. 저보다 딸이 더 반갑게 안아주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볼에 입맞춤까지 해버렸어요. 아, 엄마, 내일 모레 30세인데 뽀뽀가 뭐야? 어린이에게 어떻게든 할인 부탁해날 쉽지 않던데요. 네가 얼마나 커봐도 내 눈에는 그냥 얘기일 뿐이야.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런데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아. 딸은 계속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내 걱정하는 마음이었나 봐. 그 전에 가져다준 반찬은 잘 먹었니? 형의 원망 엄마 성의를 받았으면 문자 한 통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 섭섭한 투로 말을 했는데 이 딸아이가 당황했어요. 판때기가 아무래도 잘 받았다고 쉬어요. 시부모님도 잘 먹었다고 꼭 전해주라 했어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음 씌워주는 사람이 여럿인데 엄마가 그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 해. 사간장게장은 내 입맛에 완벽히 들만한 양념이었겠죠. 너한테 짭짤한 게 좋으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 딸의 입맛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가끔 반찬 만들어서 보내줄게. 혐이는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사식구들이 반찬을 집어먹고 버리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야, 재벌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밥은 다 똑같이 먹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혜영이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요. 누워서 쉬다가 수다 떨며 반나절 시간 보낸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이랑 연락이 잘 안 되어도 이해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그래도 서럽게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외모는 변하지 않았네요. 바쁜 일정과 친구들과의 시간, 친정 방문도 모두 허락을 받아 하나하나 지내왔어요. 딸이랑 한 달에 2번 연락했는데 밝을 때도 있었지만 어두울 때가 더 많았죠.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죠.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라고 위로받았어요. 2년 동안 딸을 본 횟수가 매우 적어 그리움에 지쳤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반찬을 만들고 사돈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가사 도우미가 나왔는데 딸이 없는 것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내표소 해놀이서 요났다고 꺄대 잠꾼이 됐으어 탈움난쓰어 잠도 잘 못 자고 있다니다. 아 내달리 20면 자망 얼꿰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아유 그래요 들어오세요. 엄마가 딸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따라오세요. 처음으로 사돈집에 들어갔는데 넓은 마당에 예쁜 나무들과 정원등이 보였어요. 현관까지 걸어가면서 많은 걸음을 걸어야 해서 숨이 턱까지 차올라왔어요. 현관에 도착하면 가사 도우미가 문을 열어주고 내 앞에 호텔보다 멋진 거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늑했어요.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가사 도우미가 급하게 주방에 들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왔는데
그녀는 씻어 가늘에 말라 있었어요. 다른 가사도우미가 그 뒤로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 씻은 여자가 나를 불렀어요. 엄마 나인데 이심에 제 달리 얼마나 말랐던 엄마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똥같이 보였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뼈와 가죽만 남은 딸을 보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미아래도 왜 이래 예느게 들가무거나 그러자 딸은 말도 못하고 풀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헛은 질문처럼 되어버렸어요. 2년 동안 딸을 본 횟수가 매우 적어 그리움에 지쳤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반찬을 만들고 사돈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가사 도우미가 나왔는데 딸이 없는 것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 너의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고.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딸의 모습에 놀래서 무거운 반찬 가방을 늦게 내려뒀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딸에게 묻는다고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 그래서 딸이 얘기할 때까지 소리를 질렀어. 의도적으로 가족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지? 잠시 후에는 내 목소리가 들려서 2층에 있는 집안 일을 하는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노려보며 분노를 띠고 있었지. 안동생이 대답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여기 왔어? 나는 내 딸에게 말했었지.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해. 그 약속 없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삶이 어디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아무나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 그동안 일이 어떤지는 어때? 그 소리가 무엇인지 들었어? 이런 식으로 화가 나게 말을 했어? 그 뒤에 있는 집안 일을 하는 사람 2명이 차례로 말했었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그 4번째 터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반찬은 뭐야? 먹어봐 새언니. 먹을 만한 걸 가져왔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난 내 뒤에 있는 집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책을 말했어. 그 썩은 것을 가져왔으면 버리라고 했고 가정부가 가져왔었지. 사장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 다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무슨 마음대로 찾아와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저희 딸은 반찬을 받았다는 연락을 안 드린 이유를 알게 됐어요. 딸은 제가 가져온 반찬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장처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은 건강에 해가 없는 반찬이에요. 청성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딸 얼굴을 보러 찾아왔으면 반기지 말고 무식하게 찾아왔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재벌가라면 그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죠. 교양과 지식이 넘쳐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소리를 높여서 말하자 사장 처녀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고 다른 신사가 다시 공격해왔어요. 아저씨, 우리는 사장님이 주신 반찬이 필요 없어요. 매일 최고급 음식을 먹고 사는데 서민들이 먹는 걸 우리가 먹겠어요. 그리고 이 집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색시, 다음에 승리의 입원은 토락하시고 그만하십시오. 사장님, 제 딸 얼굴 좀 보세요. 몸이 어떻게 흐려도 뼈만 낡아 보이는 애를 보고 그냥 가라는 말이 나오나요? 도대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한 상황이 된 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알아들었다면 변명하지 않나요? 해당 이야기는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해명을 할 줄 알았지만 사돈 식구들은 날카롭게 뜬 눈으로 저에게 나가라는 압박을 주었고 저는 그 눈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떠 있었습니다. 기싸움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자 답답했는데 가사도우미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 진짜 털어서 못해 먹겠네. 어지간하면 참고 일하려고 했는데 터는 여기서 일 못하겠다. 최벌집이라고 해서 마음 편히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게 나오더래. 칫을 무슨 조선시대 왕족인 줄 알아야 이것들아. 니네들 졸부일 뿐이야. 재벌 그랬다 해도 대구 바닥에서 나쁘자고 서울이나 경기도며 명함 못 내밀어. 저게 해영어만 있는 사람들이 닫다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3대리 사은 달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는데 12첩 반상의 반찬을 준비해야 했고 집에 남아있는 안수동과 신호이를 위해 또 다시 많은 음식을 해야 했죠. 그러나 정말 기가 찬 건 제 딸은 사동 식구들과 겸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밥을 먹고 일어나면 남아있는 반찬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안수도 네 딸에게 아직 자기네들과 같은 개가 되려면 멀었으니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신부 수업을 한다시고 하루 중류의 그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해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숟가락과 접시를 소독 알코올을 이용해 닦아야 했고 매일 접시와 수백 개의 수저를 꺼내서 손으로 닦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돈의 옷을 손으로 받았고 세탁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옷을 소독 알코올 소프로 다루고 덜 빠진 옷을 찢어버리며 딸에게 혼내야 했습니다. 또한 부조리한 일이 많았지만 모두 기억에 담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가사 도우미는 앞치마를 던지고 집을 떠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사돈에게 심한 혐오를 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을 노예 취급하는 안사돈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대우를 당하는 딸의 잘못은 없었는데 나자 안사돈은 정말 실망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존재였죠. 너가 말해봐. 우리 집에서 살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거야? 대체 우리가 뭘 어째야 하는데 그래서 내 엄마처럼 난리를 치는 거야 라며 여러 말을 짓거렸다. 그의 딸은 눈물을 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싸움 안 하도록 내가 말했어요. 어머니 딸과 함께 쌍으로 신데렐라처럼 살아봐야 했다는 말에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말이야.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 돈의 말처럼 무식한 짓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내가 들고 온 반찬 꾸러미 중 딸이 좋아하는 묵은지 통을 열고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안사도에게 새 걸음으로 다가가 하고 묵은지를 날렸어요. 그는 멍해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말해봐 이 인간 쓰레기야 너 같은 건 돼지 오리에서 사는 게 맞아. 이 모두 끝나자마자 새 여자의 비명이 울렸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나는 그 사이 딸의 사포처럼 거칠어진 손을 잡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됐었죠.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울고 있는 딸에게 따뜻한 참치죽을 끓여주고 호호 불어주며 손수 떠먹여줬습니다. 그 모습은 영희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제가 해주던 행동이었어요. 여전히 제 딸은 어린 꼬마였습니다. 그동안 사돈 집에서 차마 어떤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 잘 사는 모습에 꼭 보여주고 싶어서 미련하게 버틴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시댁에서 인정받은 며느리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 꼴로 돌아왔네. 미안해 엄마. 저는 딸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실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사위라는 놈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니까 그렇게 좋다고 시금 전폐하던 남편은 뭐야? 네가 이 꼴이 되도록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던 거니? 딸아이는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고 부탁하는 말했어요. 그 사람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어. 다정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랑 똑같더라. 내가 시집살이 하는 게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하면 재벌가 며느리가 거저되는 줄 알았냐 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라고 하더라. 같은 급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나는 그 일가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군중 심리가 작용. 나는 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 그의 말을 듣고 나서는 결혼한 후에 바뀔 것이라고 믿었어. 그 소망을 안고 버티며 그를 붙잡았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제과 같은 모습에 그의 엄마를 내려다본 적이 있었고 사람들 간의 계급과 재산을 엄격하게 나누는 흡족한 부모였습니다. 나는 딸을 데리고 나왔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딸을 이혼하게 하는 건 당연했지만 그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게 해주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날 외부 녀석이 전화를 해왔고 받아보니
좋은 해결책을 제안하며 위자료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놀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 딸이 그 지옥에서 2년이 넘도록 노예처럼 살았는데 겨우 그런 돈을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더구나 사과 한마디도 못 받고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거절해버린 후에는 상대가 고소로 이를지 어쩌겠느냐며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 비해 나는 겁이 났습니다. 재벌과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머리를 굴려가며 어떻게 복수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그들을 이길 방법에는 말이 있으니까요. 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어 인터넷 창을 열고 대구에서 유명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색해서 여러 기자들 중에 누구에게 전화 걸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딱 한 명을 선택했어요. 그 여기자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경력이 풍부해서 제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전화를 걸어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기자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저는 딸에게 물어보지 않고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흘 뒤에 그 여기자와 카메라 스태프가 함께 우리 집에 왔고 먼저 딸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기자는 크게 놀라며 이것이 공개되면 그 기업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면 사과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들도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혜영 씨와 형 씨의 존재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해꾸로 씁쓸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딸이 잠시 고민한 뒤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구더기가 되어버리겠어요? 제가 알려줘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알아야 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받는 힘듦보다 훨씬 많이 받을게요.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답변해드립니다. 딸이 옷에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를 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자는 밖에서 질문을 던지며 다행히도 딸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따금 이윽고 그동안 재벌가에서 겪은 억압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왜 진실을 숨겼느냐고 물었을 때 딸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엄마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란테에 얽매여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끄러워했고 재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했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다음 날 지역 뉴스로 소개할 것이라며 떠났습니다. 이튿날 나와 딸은 함께 뉴스를 보고 어떤 편집도 없이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저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측에서 사돈의 기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티즌 조사단이 정보를 입수하여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돈의 기업을 비난했습니다. 사태는 계속 커져가며 결국 기업은 입장 발표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들이 제 딸을 돕겠다며 무료로 8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그중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2명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돈 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정에서 판사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셨습니다. 사돈 측은 위자료 20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켜 소비자들은 사돈의 기업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매운동은 대규모로 이어지며 회사 앞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돈의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는 사태가 심각해져 직접 나서 공식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한 적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주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바깥에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쇼였겠지만 공개적으로 사과를 통해 2번째 승리를 느꼈어요.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사돈의 회사는 이전만큼 높은 매출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불매운동에 시들지 않고 있어서 몇 달 뒤에는 적자를 찍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에 내 돈과 사위는 경영진에게 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회사 임원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요소가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자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딸은 삼승을 거두며 복수의 막을 내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돈과 사위는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천되어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해칠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무너졌음을 보았죠. 그리고 딸은 장난 없이 예뻐지더군요. 뼈만 앙상하던 몸이 어느새 보기 좋게 살이 붙었고 얼굴에 그늘이 적어져 화사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해서 이번에는 대기업의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죠. 거기서도 딸의 사정을 알아주기보다는 능력만 보고 뽑힌 것 같아서 딸한테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래서 딸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 함께 서울로 옮기게 되었어요. 딸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가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곁에서 돌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딸은 과거를 잊고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사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혜영은 결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전처럼 상처받을까봐 결혼을 추천하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사는 배우자와 시댁가족과 큰 갈등은 없으신가요? 우리 딸처럼 노예 같은 며느리 생활을 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용기를 내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꼭 자유를 찾으세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고개를 숙여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